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주정부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전반적이고 특히 이제 금융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은 정말 주정부의 자율성이 큽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정부가 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식의 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국가에 맞먹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각자 독자적인 군대까지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 연방파와 각 주정부의 이 분권파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라도요. 그 주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요, 미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에서 아주 중대한 구조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요, 연방 정부는 시장 자율 회복을 기치로요, 금융 환경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연방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위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대서양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그 양대 해안가의 주 정부들은요. 거의 민주당 주거든요. 그 민주당 주의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셉니다. 특히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어쩌면 연방 정부보다 뉴욕 주 정부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뉴욕에 전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코인과 관련된 회사는 뭐 뉴욕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전 세계 금융 수도는 미국이 아니라 뉴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캐피탈원 은행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5년 1월에, 그러니까 올 1월이죠.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캐피탈원 은행이 전국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저축예금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면서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해당 소송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욕주 법무장관이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바이든 정부가 캐피탈원을 기소하려 했던 그 근거 그대로 뉴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죠.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중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주정부가 독자적 권한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거대한 주들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도요. 최근에 유사한 방식으로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소비자 보호 정책 규제 완화에 맞춰 가지고요. 직접 제재 절차를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도요.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규제를 풀면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나가니까 펜실베니아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걸 못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제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에 대한 요즘 규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10개 이상의 민주당 주정부가요. 자체 금융감독 기구 및 법무장관 사무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반 불법 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이들 주정부는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 스스로를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규정하고 연방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독자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면서 민주당 주정부들이 이렇게 하나의 스크럼을 짜고 트럼프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서요. 미국 금융 규제 체계는 현재 규제를 줄이는 연방과 규제를 키우는 주정부라는 이중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보통 나라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텐데 미국은 이걸 굉장히 좀 당연하게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주는 주정부의 일이 있고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의 일이 있고 그 속에 또 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조정해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게 미국의 오랜 민주주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현재는 규제를 완화하는 연방 정부와 이를 강화하려는 주정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단순히 주정부 중의 충돌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금융 규제 중심축이 이동하는 걸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이 연방 중심의 인제 금융 규제 체계에서요. 다극적 분권화된 규제 체계로 이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단순한 정책 병원화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충돌,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규제 대응 속도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라는 게 중론이라는 거죠. 그 결과 연방 규제 기관이 손을 놓은 자리를 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메우는 규제의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요,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글로벌 IT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경고가 됩니다. 연방 규제만을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고요. 앞으로 주정부 차원의 규제 동향, 입법 변화, 법무장관의 소송 전략까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참 미국 기업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미국 전역에 장사하는 외국 기업들은 더더욱 어렵겠죠. 점점 더 컴플라이언스와 이게 고려해야 될 게 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의 대형주의 입법 흐름은 사실상 준국가 규제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각 주의 정책 환경에 맞는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전략과 리스크 분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FBI가 트럼프 연루 수사를 맡았던 공직 비리팀을 전격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같으면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요. 미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다이나믹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요. 미국 FBI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 전담팀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FBI 워싱턴 지부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했던 팀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미 법무부사나 FBI 워싱턴 지부의 반부패 수사팀인 CR15, 그러니까 CR15가요.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해체했다고 NBC 방송이 지난 15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여한 이른바 아틱 프로스트 수사를 담당해온 부서라고 합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라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도둑맞았다. 그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대선을 도둑맞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했거든요. 뭐 그 결과가 뭐 의회 침탈 사건 이런 걸로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탄핵안이 발의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선거에 진 대통령에게 탄핵안이 발의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은 부적절했습니다. 근데 그걸 수사했던 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니까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수사팀 해체 후 기존 인력은 모두 타 부서로 재배치됐고요. 팀을 이끌었던 FBI 요원은 반테러 부서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법무부 퇴직자 모임 저스티스 커넥션이란 곳에서는요, 정부는 법무부 공공윤리부서를 해체하고 워싱턴 DC 연방검찰을 약화시킨 데 이어 이제 FBI 최고 권위의 반부패 수사부서까지 폐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치부패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법무부는 공공천명부란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에릭 애덤슨 뉴욕시장을 겨냥한 부패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인사들이 사임했고요.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조건부로 기각되고 판사는 연방정부가 동일한 혐의로 해당 사건을 다시 기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에릭 애덤슨 뉴욕시장은요, 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지만 트럼프와 어떻게 보면 결이 맞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는요, FBI 자원을 이민 단속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반부패 수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민 단속을 보완하는 쪽으로 FBI를 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국토안보부나 이런 미국 세관 쪽에서 이민 단속하는 인력들이 또 따로 있고 최근에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 국경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또 FBI까지 기존 반부패 수사를 하는 것까지 다 빼서 이민 단속을 한다?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반부패 수사 인력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금융 규제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대립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코인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와는 별도로 코인 산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거는 미국의 각 주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가 어디냐? 당연히 뉴욕주겠죠. 세계 금융의 중심이다 보니 뉴욕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욕시가요, 디지털 자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에릭 애덤스 시장은요, 지난 20일 뉴욕시 암호화폐 정상회의위원회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요, 뉴욕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문위원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요. 공공행정에까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도입하느냐? 뉴욕시는 이미 상당 부분 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출생증명서나 사망 기록처럼 민감하고 보안이 중요한 문서들은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정보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이건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뉴욕시는 특정 세금이나 공공서비스 요금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욕의 경쟁력을 높이고 뉴욕을 암호화폐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건데요. 이런 거는 참 사실 뉴욕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어떤 규제의 선진화 그리고 규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해주냐에 따라서만으로도 지금 그 산업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뭐 인구 100만 명당 약 68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뉴욕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 같은 데가 조금씩 제도를 바꿔가고 이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정말 실생활에 적용하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내 전반적인 친암호화폐 흐름과는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18개 주가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달 초 그러니까 뉴햄프셔는 공공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